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열전달 10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주차 강의 때 대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강제적 대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면서 자세히 다뤄볼 텐데,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제 대류는 열전달 배수를 구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데, 열전달 배수를 구해야 여기에 열전달 면적을 곱하고 뜨거운 고체의 서피스 템퍼러처, 그 다음에 육체의 온도, 플루이드 템퍼러처, 이렇게 해서 열전달률을 구하죠. 열전달률. 그래서 이게 평판 위에 유동이 되든 또는 원통과 구 위에 유동이 되든 또는 관 내에 유동이 되든 이 기본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H를 구해야 되는데, H가 열전달 계수, 열전달 계수는 그 K처럼, 컨덕티비티처럼 물성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의 함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성도 들어가고 유동도 들어가요. 함수 형태로 쓰면 이게 프라퍼티도 되지만 또 이제 플루이드의 프라퍼티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또 플로우, 유동의 함수다. 플로우 프라퍼티의 함수이기도 하다. 이 프라퍼티란 말을 적정하진 않은데 플로우 파라미터라고 그럴까요? 플로우 파라미터 함수이다. 그래서 여기 프라퍼티도 물론 이제 영향을 미치죠. 원래 알파라든가 또는 뭐 U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플로우 프라퍼티, 속도, 벨라시티 이런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 실험 상관식, 실험으로 구한다. empirical correlation이라고 해요. empirical correlation으로 구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 관내 난류 유동일 때 empirical correlation이 뭐냐면 너셀 넘버는 0.023, 레이놀스 넘버의 0.8승, 프렌틀 넘버의 3분의 1승. 이것도 쿨링일 때는 0.3승, 히팅일 때는 0.4승,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꿔서 쓰는데, 엠피리컬을 하려는.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너셀 넘버, H의 무차원수죠. H를 K로 무차원하면 여기가 L을 곱해야지 무차원이 되니까 너셀 넘버가 정확하게 무차원수 만드는 것은 생략하기로 해요. 어쨌든 이제 H와 K를 가지고 무차원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너셀 넘버라고 하죠. 너셀 넘버. 그래서 이 너셀 넘버를 실험적으로 구한다. 평판 위에서는 어떤가? 또 평판 위에서도 측류 유동일 때와 난류 유동일 때 다르죠. 플로우 프로퍼티, 플로우 파라미터의 함수이기 때문에 플로우의 특성에 따라서, 즉 측류처럼 천천히 이동할 때 그 아래 뜨거운 면과 위에 차가운 유체 사이에 열이 전달되는 것과 난류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갈 때의 열전달 특성은 달라요. 난류일 때 더 잘 되기도 하거니와 또 구체적인 그 속도를 증가하면서 열전달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그 배율 같은 것들이 달라요. 즉 이 레이놀스 넘버의 영향력이 달라져요. 난류일 때는 0.8승, 측류일 때는 보통 0.5승, 또 풀리 디벨롭 측류일 때는 아예 0승, 영향을 아주 안 받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달라요. 프렌틀 넘버는 거의 영향이 별로 없어요. 난류든 측류든 프렌틀 넘버 자체가 프라퍼티니까 얘는 별로 영향이 없어. 그런데
레이놀스 넘버는 속도를 대표하는 속도를 무차원하는 거잖아요. 속도에 대한 무차원수니까 이 속도의 영향, 즉 측류일 때와 난류일 때 이 지수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지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판 위에 측류냐 난류냐, 그 다음에 관 내 유동에서 측류냐 난류냐, 그거 이제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평판 위의 유동과 원통과 구의 유동은 사실상 비슷해요. 다 관 외 유동이지. 관 외 유동. 여기 크게 보면 평판 위의 유동과 여기는 외부 유동이라고 하셨겠지. 어떤 고체 또는 외부에서 유동이 생긴다. 외부 유동. 그 다음에 관 내부 유동. 모양이 평판이든 원통이든 외부에 있을 때. 그래서 외부 유동의 특성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경계층이 계속 자란다. 경계층이 계속 자란다. 성장한다. 경계층이 계속 자라죠, 이렇게. 자라요. 측류일 때 경계층이고, 또 난류가 되면 이제 경계층이 훨씬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됐죠. 요게, 이런 부 모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층이 이렇게 자라요. 내부 유동일 때는 관 내부 유동, 또는 덕트, 사각형, 삼각형, 임의의 관 내부 유동일 때는 경계층이 자라다가 멈춘다. 그렇죠? 경계층이 자라다가 뭐라고 해야 돼? 자라다가 멈춘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관 내부 유동이면 경계층이 자라고 모든 면에서 자라다가 만나지. 예? 만나니까 더 이상 자랄 수 없으니까 경계층이 이제 일정해지는 거죠. 반경 두께만큼밖에 자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경계층이 쭉 자란다. 열 경계층이 자란다는 것은 열 전달 계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계층이라는 것은 온도 구배가 있는 층이니까 이쪽이 뜨겁고 이쪽이 차갑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100도로 과열되고 있는 표면에 20도씨 찬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쪽은 다 20도씨에 아직 이쪽은 이제 99도쯤 되는 라인이 되겠지. 한 100도 가까이 되는 라인. 그러니까 100도와 20도의 차이에 99%에 해당하는 라인을 다 그린 것이 경계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레이어는 여기가 100도고 여기가 20도 가까이 있다고 치면 이 온도 차이가 있는 이 두께를 타고 열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타고 전달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즉 이 바운더리 레이어, 즉 경계층의 열 경계층의 두께가 열 저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열 전달 계수가 이쪽에서는 높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져서 그러면은 여기 열 저항이 일정하니까 거의 일정하다. 층위일 때는. 근데 난류일 때는 층위 일정해도 여기에 난류의 강도가 세지면 열 전달이 또 좋아지니까 난류했을 때는 또 다르다. 그래서 다시 커질 수 있다. 그거예요. 층위일 때는 일정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크게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구조적으로 그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념적으로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열 전달은 유체역학, 그 다음에 열역학 이 두 가지 정보가 같이 있는 거고, H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러셀 넘버의 형태로 제공되고, 보통 레이놀스 넘버의 N승, 프렌틀 넘버의 N승,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 개수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이게 외부 측류냐 난류냐, 그 다음에 내부 유동 측류냐 난류냐, 이 외부 유동으로 이제 평판이냐 구냐 원통이냐, 이렇게 세 가지. 그 위에 구의 위에 또는 실린더 위 외부로 가느냐,
어떤 관의 내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다 이렇게 레이놀스 넘버의 N승, 프렌틀 넘버의 N승꼴로 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하면 이 조건은 관내 이동인가 아니면 외부 이동인가, 그 다음에 이게 이 조건 주어진 속도를 가지고 레이놀스 넘버를 계산해봐서 이게 측류인가 난류인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외부 이동의 측류다. 그러면 외부 이동 측류 차책을 찾아가지고 외부 이동 측류면은 여기가 0.5승, 여기가 3분의 1승, 여기는 뭐 0.0 얼마, 이걸 찾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판단만 하시면 돼요. 판단만.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은 식은 굉장히 많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식을 써야 될지를 감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이에요. 개념을 정확히 잡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쭉 개념을 잡고 구조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구조화. 이게 개념이 말하는 이게 개념. 이렇게 구조화. 그렇죠? 그러면 대리율이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가면서 넘어가면 되겠죠. 자, 6-1절 물리적 메커니즘. 앞에서 쭉 했었어요. 이거 메커니즘은 전도대리 복사의 메커니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메커니즘은 뭐야? 고체 표면에 외부 이동 기준으로 설명해 보면 고체 표면 위에 유체가 흘러들어온다. 그러면 이때 벌크 모션, 이 속도에 의해서 이 뜨거운 쪽에 서피스 템퍼러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온도 T 무한대로 썼죠? T 무한대. 플루이드 템퍼러처를 T 무한대라고 하면 여기 이제 서멀 바운더리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TS에서 T 무한대까지. 만약에 TS가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되고 낮으면 이런 온도 그룹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쪽은 다 똑같고 6m만 T 무한대. 예를 들어 20도시다. TS는 100도시다.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2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 분포가 있는 여기가 경계층, 열 경계층 두께. 두께가 되겠죠. 그래서 메커니즘은 뭐예요? 고체 표면에서 유체로 열이 올라오는 대로 그 유체의 벌크 모션, 전체적인 운동을 통해서 휩쓸고 지나간다. 열을 가지고 지나간다. 이게 메커니즘이야.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체 표면 위에 요 분자층 한 개 정도의 분자층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걔는 뭐예요? 걔는 이 노슬립 컨디션 때문에, 점성 때문에 고체 표면 위에 붙어있지. 붙어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고체 표면 위에 첫 번째 분자층까지는 꼭 분자층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아주 얇은 층에 대해서는 전도로 열이 올라오겠지. 그쵸? 일단 전도로 올라왔다가 대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로도 원래 컨덕션 플러스 대류는 애드벡션인데, 애드벡션. 이걸 합해서 컨벡션.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컨벡션. 이렇게. 이제 여기서 컨벡션은 여기서 이제 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유체 첫 번째 유체층에 해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도로 위로 올라오고, 그런 다음에 위에서부터 속도가 있으니까 쭉 애드벡션이 생겨서, 그래서 그냥 컨벡션 하지만 어쨌든 도미넌트한 게 메인은 요거니까 컨벡션의 물리적 메커니즘은 유체의 운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체의 운동을 유발하는 것이 이제 강제적인 기구면 포스 컨벡션이고,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죠. 온도 차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자연적인 free convection 또는 natural convection이라고 하죠. 강제적인 forced convection, 그 다음에 자연적인 natural convection.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자연 대류를 다루는 거고, 지금 6장에서는 강제 대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274페이지 봐요. 274페이지. 274페이지에 뭐가 나왔냐면, 금방 제가 말한 엄밀한 조건에서의 열전달 개수, 엄밀한 조건에서의 열전달 개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H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H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험으로 구한다. 실험 상관식으로 제공돼. 그런데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엄밀하게 수치 해석적으로도 구할 수 있는지, 엄밀하게 또는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 그러면 메커니즘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고체 표면이 있고 바운더리 레이어가 있고 고체에 인접한 이쪽에서는 온도 구배가 지금 어떤 온도 구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는 아주 작은 층에 대해서는 수직 방향으로 열이 올라가죠. 히트 플럭스 단위 면적량으로 해보면 Q닷은 HA TX 마이너스 T 무한대 단위 면적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Q라고 쓰기로 했죠. 스몰 Q로 쓰기로 했죠. 히트 플럭스 히트 플럭스로 쓰기로 했죠. Q닷으로 Q닷, 스몰 Q닷은 면적으로만 나눈 거예요. HTX 마이너스 T 무한대. 그래서 지금 H는 그런적으로 어떻게 유도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이건 너무 불편하니까 실제로는 실험으로 다 구해요. 근데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이쪽이 뜨겁다고 하고 TS 그 다음에 여기 온도가 T 무한대라고 했을 때 고체 표면에서 어느 아주 미세 두께까지 컨덕션으로 올라오는 열 생각해봐. 그건 뭐예요? Q닷은 마이너스 K ET 이쪽 방향으로 Y로 잡으면 Y 방향의 요 기울기, 그죠? 기울기를 타고 올라가죠? 되겠지? 물론 T가 Y만의 함수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편미분 개념으로 델로 씁시다. 델 Y 이렇게 기울기 의미로서는 T로 쓰든 델로 쓰든 상관없죠. 엄밀성을 가하기 위해서 델로 썼어요. T가 Y만의 함수가 아니고 뭐 시간의 함수일 수도 있고 다른 X나 Z 함수일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델로 썼어요. 그리고 Y가 0에서 여기서부터 첫 번째 작은 델타, T 델타 Y 동안에 위로 올라간 열, 이게 전도로 올라간 열. 이해됐죠? 이때 K는 뭐야? 플루이드의 K예요, 플루이드. 고체 표면이 아니고 이 플루이드의 K. 알겠죠? 이 열이 올라오면 이제 대류로 빠져나가잖아요. 대류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올라온 열이 이제 대류 연료소 H 델타 T S 마이너스 T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전도로 아주 미세한 그 첫 번째 한 층에 대해서 전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대류로 휩쓸려 가는 것이 이렇게 일치될 수밖에 없죠? 올라오고 흘러간다. 그래서 엄밀하게 H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H, 그러면 뭐 마이너스 K, 유체의 K에다가 이걸 만약에 온도 분포를 다 이론적으로든 뭐 실험적으로 세세하게 다 구했다고 치면 온도 분포를 아니까 저 벽면 근처에서의 온도 분포 기울기를 구하고, 그죠? 구할 수 있겠지? 만약에 온도, 벨라시티, 템퍼러처 프로파일을 뭐 이론적으로든 뭐 실험적으로 구해놨다고 치면 이거 알 수 있는 거고, 유체의 K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벽면의 온도, 그 다음에
유체, 멀리 떨어진 유체인 거 알면 H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H예요. 그럼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한번 구해볼 수 있어요. 조건을 TST 무한대주고 예를 들어 난류로 흘러간다. 그랬을 때 난류했을 때 요 경계층의 두께는 얼마가 되고 이 벽면에서의 길이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론적으로 계산한 후에 여기다 대입하면 H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메커니즘상으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거고, 혹시 뭐 이론적으로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거의 실험으로 구한다. 그래서 실험 상관식이 다양한 조건에 다양한 유동 상태에 적용이 돼서 구해져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활용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건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너셀수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윌리엄 너셀의 이름을 따서 K분의 HL로 무차원수를 정의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오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왜 너셀수가 이런 형태가 되는지 설명이 나오고, 만약에 너셀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너셀수의 정의로 봤을 때 너셀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너셀 넘버가 K분의 HL이니까. 그렇죠? 너셀 넘버, 이것은 대류 열전달, 이것은 전도 열전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H 델타 T. 그래서 K 델타 T 나누기 L. 그럼 또 아래는 Q 컨덕션이 되는 거고, 이것은 Q 컨벡션이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동일한 델타 T를 주고 아래로 L을 내는 거. 이거는 전도에 의해서 올라온 열, 이것은 대류로 가는 열. 그렇죠? 얘랑 좀 비슷하지, 얘랑.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너셀 넘버가 1이다. 그러면 대류 열전달리 수가 그냥 전도 열전달리 수가 같다. 그런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유체가 정지하고 있다. 가만히 있다. 그럴 때 정지하고 있을 때 대류 열전달리 수라는 것은 그냥 정지하고 있는 유체의 컨덕션으로 올라오는 그 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개념적으로. 그래서 너셀 넘버가 100이다. 그러면 정지 유체의 열전달의 한 100배 정도에 해당하는 열전달이 일어나고 있는 대류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도 교과서에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메커니즘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열 경계층, 이 2절을 보세요. 열 경계층. 속도 분포가 살아있는 영역이 열 경계층이지, 온도 경계층이지, 속도 경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 경계층이 있어요. 온도 경계층. 속도 경계층. 또는 다른 말로 속도는 운동량과 관련됩니다. 운동량 경계층. 온도는 열과 관련되니까 열 경계층. 영어로는 모멘텀 바운더리 레이어. 바운더리 레이어. 열 경계층은 thermal boundary layer. 또는 뭐 temperature boundary layer, velocity boundary layer 다. velocity 또는 momentum, 또는 temperature boundary layer, 또는 thermal boundary layer 이렇게 불러요. 속도 경계층은 속도,
속도 분포가 유니폼한 속도가 U 인피니트가 들어온다고 쳤을 때, 어느 고체 표면 위로 들어온다고 쳤을 때, 이게 경계층이 이렇게 자란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이 벽면에서는 속도가 노슬립 컨디션, 점착 조건에 의해서 제로일 거고, 이 노슬립 컨디션이 이제 그 영향이, 운동량이 전달되는데, 더 이상 이 프리스트림 벨라스티의 영향이 이렇게 이제 침투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거지. 멀리 떨어지면 경계층 밖은 그냥 유니폼한 속도 그 자체고, 어떤 층 내에서만 속도 분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영역. 이런 영역에서는 이제 이 시어 스트레스가 존재하게 되죠. U, DU, DY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힘 같은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유체에 가하는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바깥쪽은 속도 구배가 0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유체 극적으로. 그래서 뭔가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이 경계층이에요, 경계층. 그래서 엄밀하게는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잡느냐? UY라고 하면, 요 임의의 포인트, 임의의 Y 위치에서의 속도를 UY라고 하면, Y점에서 이 UY 값이 거의 U 인피니트하고 같은 지점까지, 그쵸? 같아질 때까지 그려보는 거야. 근데 이제 같아질 때까지 그리면 좀 같은 점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0.99, 99%까지만 그리자. 이렇게 정의를 해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쪽 속도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속도 구배가 없어지는 곳까지. 근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내려면 99%, 요 값의 99%에 해당하는 약간 아래점까지만 잡자. 그런 의미야. 알겠어요? 이렇게 잡아서 99%, 0.99.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도 만약에 여기는 온도가 0도고 이쪽이 높다, 100도다. 그러면 0과 100이니까 온도도 이게 만약에 동일하게 온도 분포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0.99에 온도에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보통 여기가 0도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엄밀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10도, 1도, 여기가 11, 0이 아니고 어떤 값일 때가 있으니까 T, Y 빼기 T 벽면 온도. 와 T 무한대 빼기 T 벽면의 온도. T 무한대 빼기 T 벽면의 온도. TW. 온도 차이로 그냥 온도로 하면은 이게 이제 노슬립 컨디션은 벽면이 무조건 0이니까 그냥 절대값을 취해도 상관없어요. 절대값이 99% 되는 지점. 그게 경계층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온도는 여기가 0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0이라고 할 수 없지. 또 절대 온도로 하면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기준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의 포인트에서의 이 기준값 빼기 그것이 최대 온도차, 최대 온도차의 99%, 0.99 이렇게 정의한 것 뿐이에요. 이 T 월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겠지. 0이 아니어도 적용해야 되니까 온도차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T 우리 S로 썼으니까 월 템퍼처를 TS 서피스 템퍼처 서피스 템퍼처 이렇게. 그래서 요게 열 경계층이다. 열 경계층. 얘가 운동량 경계층, 속도 경계층. 경계층을 설명하는 뜻이다. 즉 속도 경계층은 속도가 유니폼한 속도, 요 최대값의 99%에 해당하는 점을 계속 연결한 요 선이 경계층이다. 온도 경계층은 최대 온도차,
최대 온도차의 99%에 해당하는 점을 연결한 라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의 때 이제 평판 위의 평행 유동일 때, 그 다음에 원관 내의 유동일 때 러셀 넘버식이 어떠한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그 상관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